신기주의 신미래는 기업을 이야기합니다.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더밀크가 만들고 신기주 기자가 진행합니다. 서울에서 세계를 연결하는 산지직송 위아더 월드 경제쇼 신기주의 신미래. 안녕하세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생생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배달해드리는 더밀크의 윤우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미국 형님 데이빗 리 테일러 투자자문 CIO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네. 형님, 네. 지난주 FOMC 금리 인상 발표가 있고 난 뒤 시장이 요동쳤는데요. 네. 형님은 한 주를 주식시장 어떻게 보내셨나요? 평소에도 좀 말씀 드렸는데 9월은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참담한 네. 그런 다른 달에 비해서 9월은 실적이 굉장히 평소에도 안 좋아요, 원래. 네. 역사적으로. 그런데 이제 9월달 금리 인상이 공격적으로 됨으로써 시장에서 반응하는 것은 훨씬 심각하게 지난 일주일 동안 굉장히 폭락을 처음 하고 매번 이렇게 매일 아침에 이렇게 어카운트 할 때마다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오늘 잠깐 반등을 했다가 다시 내려가고. 근데 뭐 우리가 이미 예측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9월은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그죠? 네네.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좀 희망을 좀 가져보자. 가질 수 있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또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잔인한 달 9월이 끝나고 얼른 10월이 오길 기다려봅니다. 예. 지난주 금리 인상 발표 후 시장 상황만 보면 침체가 확실해 보이는데요. 예. 네, 그런데 오늘 발표된 8월 주택 판매 지수를 보면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형님, 시장의 시그널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글쎄요, 뭐 미래를 뭐 예측하는 수는 없죠. 하지만 앞으로 두 번의 파월이 지금 두 번의 올해 말까지 두 번 정도 기준금리를 또 인상할 것이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반응하는 것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세계 경제가 지금 어렵고 네. 단지 미국만 달러가 강세에다가 미국만 유일하게 지금 경제가 이렇게 좀 굉장히 핫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근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예상보다 이렇게 안 잡히고 있다는 것은 연준에서 생각할 때는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공격적으로 0.75, 75 베이스 포인트를 지난 여름을 통해서 3번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는 아주 폭락작은 아니다. 물론 이렇게 사실 6월 달에 비해서 한 15%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려가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평소에 우리가 큰 변환기 예를 들어서는 2008년 금융위기 오늘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비교해서 또 2000년 초에 닷컴 붐이 깨졌을 때 그런 신호에 의한 거를 직접 비교를 해도 사실 지금의 경제는 오히려 너무 좋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약간 정화작용을 한다라고 할까 주식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주식시장이 사실 그리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실적은 받쳐주는데 단지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시장이 있는데 오히려 뭐 사실 30% 40% 폭락장이 왔던 2008년은 뭐 서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상하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한꺼번에 터진 건데 이거는 쌓일 거는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단지 2년 동안 락다운 시간을 거치면서 많은 비즈니스가 오픈하면서 사람들의 씀씀이가 커진였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인데 이게 다시 노멀시, 그러니까 새로운 정상적인 사업, 뭐 비즈니스나 여행이나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물론 세계 경제는 좀 어렵지만 크게 우리가 원하는 그 수치까지 이르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저는 아직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큰 심각성, 거시경제 지표를 봐도 심각한 문제는 단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아직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씀씀이가 크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이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00대 기업 또는 300대 기업이 대량 해고, 대량 해고가 한 5%에서 10% 정도. 제가 이걸 말씀드린 지가 벌써 한 달이 돼 가는데 아마 지금에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이번 주에도 많은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미국 형님 그 스냅샷 일주일 동안 무슨 우리 주제를 말씀드릴 건지 한번 쭉 알아보는데 미국 형님 시장 읽어주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팩트 위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장이 일주일 동안 어떤 상황이었나라고 알고 싶은 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읽어주기를 통해서 여러분도 한번 배워보는 미국 경제를 배워보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실적 발표 전 이제 두 기업이 있습니다. 9월 29일 날 나이키하고 마이크론은 굉장히 우수한 회사인데 사실 실적에 비해서는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고 굉장히 저가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두 회사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봤어요. 실적 발표 전에. 그 다음에 이제 week ahead라고 해서 마이크론 매크로 잘못됐네요. 매크론이 아니라 매크로 이코노미입니다. 그래서 타이포가 났네요. 그래서 미국 거시 경제를 배워보는데 미국 거시 경제는 저희가 하우징 버블, 다시 얘기해서 서프라임 사태, 2008년에 있었던 금융 전반전에 거친 사태를 좀 공부해보고 지금과 또 비교를 해보는 그런 시간에서 지금이 심각한지 그 상황이 심각했는지 그걸 좀 비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마 확신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또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하우징 버블을 한번 그때 상황을 시간별로 쭉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과거를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시간인가요? 그렇죠. 우리는 역사 공부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역사를 써가야 될지를 이해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역사 공부를 하는 국사라고 했죠. 국사를 배우면서 내가 지금 현재 위치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역사관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도 움직이는 방향이 미래가 새로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딱 과거에 있었던 거를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지력들이 모여서 미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우징 버블에 대해서 한번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상황이 4차 산업혁명 중인데 뭐 과거 10년도 더 된 걸 가지고 나와서 무슨 지금이 도움이 되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큰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나타난 현상들은 과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될 법은 아니지만 비교를 하면서 아마 지금 시장이 얼마나 정상적인 시장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코퍼레이트 포커스를 해서 오늘의 기업, 심지어 경기 침체, 리세션이라고 그러죠. 이 리세션이 와도 성장할 기업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미유 형님 생각을 통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네, 미국 형님의 시장 읽어주기. 오늘은 기준금리 인상과 자산시장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주식시장의 컨텐츠를 이해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난주 미국 증시가 이제 세 번째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75 베이스 인상은 그 결과물로 2020년 4월 이후에 3대 지수가 최대 폭으로 하락했고, S&P 500 나스닥 지수는 거의 5% 이상 빠졌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은 한 10% 가까이 빠질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러셀 2000하고 스몰캡 중심으로 되어 있는 2000 회사를 모아놓은 러셀 2000 지수는 6.5%. 그러니까 스몰캡은 항상 변동성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다시피 스몰캡보다는 라지캡 쪽으로 해서 떨어질 때 덜 떨어진다 하는 것이 저런 이유가 된 거죠. 더 떨어졌습니다. 특히 미국 국채는 2년 국채 기준으로 해서 4.2%가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에서 일부 돈을 빼서 국채는 개런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리스크가 적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개런티를 해주니까 4.2% 올라가면서 15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고, S&P 500 중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너지 섹터는 달러의 초강세와 수요 감소의 우려로 석유 유가가 7% 이상 폭락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0% 이상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떨어진다고 그랬죠. 네. 연말 정도 되면은 우리 윤희 씨 그 전에 윤희 씨 그 손 대표랑 얘기할 때 네. 손 대표가 이렇게 물었어요. 연초에 이렇게 계속 유가가 올라가는데 지금 에너지주를 많이 사야 되지 않습니까? 네. 숏텀으로는 사놓을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은 에너지주를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은 반대한다. 언젠가는 폭락 시장이 올 것이다. 네. 라는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3월 달인가. 네, 그렇게 이제 폭락이 온 거예요. 지금 10월도 되기 전에.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떨어진 섹터가 되어버렸어요. 이번 일주일 동안. 그다음에 이제 신규주택 건설 심리지수는 중앙금리 공격적 인상과 에도 불구하고 잘 떨어지지 않고 있는 주택 가격의 이중고로 2024년 이후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주택 건설 심리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 지수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새로운 건설 붐이 있었는데 그런 건 약간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입니다. 중앙금리 인상이 공격적으로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과의 결과물로 주식시장이 폭락으로 이어졌잖아요. 네네. 기준금리 인상으로 폭락이 온 거예요. 은행권이 디폴트가 된 것도 아니고 회사가 문을 닫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의 어떤 그 원인과 결과를 따져봤을 때 사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포 옛날에 2008년에 있었던 최근에 있었던 건 2008년이니까 그만큼 그 정도의 어떤 임팩을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경제적인 현상이 지금으로선 나타나지 않고 없는 상황입니다. 단지 우리가 점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리세션 짧은 2분기 정도의 리세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이제 반 정도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올라간다고 해서 리세션이다. 아직 아니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지금 이제 이번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한국에 있을 동안 미국 코어 PCE가 나옵니다. 제가 코어 PCE를 다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몇 주 전에. 그래서 목요일 미국 GDP 분기 성장률이 발표가 됩니다. 이 두 지수들이 발표가 되면서 약간의 변동성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달은 좀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뭐 늘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가뜩이나 9월 달에 힘든 시장에서 또 기준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코 CPI는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보는데 특히 에너지 쪽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한번 코 PC 한번 확인해. 뭐가 PC인지 CPI인지 제가 구별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지난 방송에서.
그래서 발표했는데 미국 경제 성장률은 지금 원래 예상보다 약간 떨어져 있는 상황, 떨어질 가능성, 떨어진 것으로 예상이 되고 PCE는 한 8월에 비해서 약간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연준이 생각하는 만큼 빨리 이렇게 안 잡히고 있는 것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또 두 번 정도가 또 기준 금리 인상이 연말까지 또 추진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형님, 올해 경기 침체, 리세션이 온다고 하는데 정말 올까요? 온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온 게 아니라. 네네. 그래서 이제 미국 아직까지도 뭐 기업 실적을 아직까지 뭐 4, 4분기 발표 전이니까 잘 모르 3, 4분기 그렇지만 그 가능성이 한 50% 정도 된다라고 반반 정도 된다 이렇게 기준금리가 한 2번 정도 올라가면은 리세션이 올 가능성이 좀 더 커지겠죠. 네. 리세션이 얼마나 너무 긴 리세션보다는 짧게 올 가능성이 한 50% 정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아직까지는 리세션이 아니고요. 네네. 네, 이번 주에도 주요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함께 보시죠. 예, 9월 26일 날부터 30일 주 마지막 주. 이제 9월 달이 주식시장 저희 같이 이제 주식시장에 큰 여러 가지 자산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9월 달에 참 힘들어요. 계속 9월 달은 힘든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9월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계속 9월의 마지막이 이번 주라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부터는 10월 달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중요한 것은 수요일 날 미국의 지금 주택 매매 만들리가 어떻게 되는지 0.4 정도로 아마 좀 떨어져 있지 않나라고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목요일 날은 이제 파이널 GDP 넘버가 나옵니다. 네. 예상보다 약 0.6 정도로 떨어져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뭐 저거는 주위 예측한 넘버이기 때문에 그때 까봐야 아는 거죠. 아직까지. 네. 이제 모르겠고 하여튼 목요일 날에는 미국 GDP 분기 GDP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금요일 날은 코어 PCE 그다음에 프라이스 인덱스 나오죠. 0.5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저렇게 마무리가 9월 달은 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금요일 날 이거 큰일 났다. 파월이 공격적으로 0.75가 올라갔는데 왜냐하면 저번 주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 넘버는 사실 그렇죠. 아직까지 그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전 넘버게 되겠죠. 네, 네. 기준금리가 올라간 다음에 넘버는 아직 다음 달에 나오겠죠. 다음 달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번 달보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달에 기준금리가 0.75가 올라가서 다행히 뭐 어떤 소비자 물가가 예상대로 조금씩 더 잡히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0.75 아니라 0.5 또는 0.25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으면 이제 그게 베스트 시나리오가 또 되는 거죠. 네. 10월 달에 한번 우리가 좀 희망을 걸어볼 만한 시간이 10월 말에 오지 않을까. 이제 11월 달은 또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서 좀 반등하는 시장이 올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업이죠? 네,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업인데 다각화가 돼 있어요. 비즈니스가 많이 다각화돼 있는 데이터 센터도 있고.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큰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네. 이제 실적에 비해서는. 그래서 지금 마켓 캡이 55 빌리언 달러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550억이니까. 그다음에 실적이 매출도 연 매출이 32 빌리언이에요. 32 빌리언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다음에 베이라가 좀 크죠. 변동성이 좀 큽니다. 30%. S&P 500 평균보다는 조금 올라갈 때도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지는 그런 주가의 변동성이 크다. 그다음에 EPS도 earning per share 주당 매출 실적도 8불 77전이나 해요. 네.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price per earning도 5.7밖에 안 돼요. 원래 한 10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18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S&P 500가 18밖에 안 되거든요. 원래 25는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5.7이라는 얘기는 사실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주가가 3배 올라가도 괜찮다. 견딜만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current ratio, 지금 현재 다 팔고 지금 현재 유동성, 지금 현금 이런 거 얘기하는데 3배나 많습니다. 3.24가 되니까. 그 다음에 quick ratio도 2.44. 지금 당장 캐시로 뺄 수 있는 거. 집에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 안방에 우리 그 뭐 있었죠? 장롱이 있잖아요. 장롱에 항상 우리 저 부모님들이 현금이 항상 10,000원짜리로 쫙 있었어요. 비상금 같은 게. 뭐 그 당시로 뭐 적게는 적게만 항상 있었거든요. 그거 다 빼면은 그게 quick ratio. 이 집에서 돈이 캐시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게 있어야 비상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quick ratio가 2.44나 됩니다. 네. 높은 겁니다. 그 다음에 minimum rational stock price가 70불이에요. 70선, 최소한 70불 선은 돼야지 사실 그것도 뭐 부족하지만 정상이다, 정상가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너무 collateral damage. 나는 그래서 미사일을 쏘았는데 어떤 군사 시절 때렸는데 그 옆에 민간인이 죽는 걸 collateral damage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치 동반 하락장에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 제가 볼 때는 주식시장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떨어지는 시장은 이번 이제 트렌드가 떨어지는 시장이었으니까 네. 언젠가는 일주일 팔직 계속 올라가는 시장은 온다 안 온다? 올까요? 오죠. 네, 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는 마이크론, 그러니까 뭐 S&P 500 중에 특히 기술주가 너무 많이 희생양이 된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렇게 기술주가 떨어지는 이유는 중간금리가 올라가고 그 은행 융자나 뭐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 이 회사는 현금 보유량도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S&P 500의 특히 나스닥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큰 회사들은 현금이 굉장히 많아요. 뭐 가령 예를 들면 애플, 구글 이런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건 이제 동반 하락장에서는 그 가치는 그 이상이 되는데 하락장에서는 그 숫자는 떨어지는 거죠. 주가의 가격 넘버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넘버만 보시면 이제 막 애가 타죠. 근데 항상 하는 얘기지만 가치는 2, 3배, 4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숨어 있는 가치가. 그러니까 항상 기업에 투자를 하실 때 가격보다는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라. 그게 가치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치주가 언젠가는 항상 주가에 그 주가가 대표성을 가지고 또 올라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 회사의 가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항상 일주일 떨어지는 시간이 있으면 일주일 내내 올라가는 시장이 분명히 온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네, 마이크론과 그리고 경쟁사 피어그룹의 주가와 실적을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발표가 곧 날 텐데, 자, 여러분들 쭉 보시면 이제 주가 프라이스라고 주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49불이에요. 뭐 좀 떨어지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가 아날로그 디바이스 같은 회사는 145불입니다. 물론 이제 주가라는 것은 뭐 이제 카먼 스탁이 지금 아웃스탠딩 카먼 스탁을 얘기하는 거죠. 뭐 더 찍고 더 할 수는 있지만 매출을 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매출이 좀 마이크로칩 같은 경우는 매출이 마이크론보다는 좀 작은 편이죠. 적죠. 그죠?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이니까 540억 불. 근데 이제 마이크로칩 같은 건 340억 불밖에 안 되는데 63불을 가격을 쳐줍니다. PE가 23. 그다음에 아무리 적어도 NXP 요즘 뭐 안 좋은데 NXP 같은 경우가 P가 정상적인 거죠. 16, 17이니까. 근데 이 보면은 ADI는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그죠?
40이면 너무 높습니다. S&P 500 평균이 지금 17, 18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7, 18 미만이면은 싼 거예요, 주식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다 마이크로칩도 그렇고 23, AMD 같은 것도 이제 물론 더 물론 PE라는 것이 약간 뭐 주관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어떤 P만 보고 넘버만 봐서 이 주가를 대표성을 가진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좀 힘들지만 제가 코에 붙이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붙이면 귀걸이가 되듯이 사업 모델이든지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은 사실 제값을 못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5.66이면은 그냥 은행주예요. 네. 은행주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보다는 훨씬 더 가치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넷 세일도 그렇고 넷 인컴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넷 인컴이 크다는 얘기는 많이 벌고 많이 남긴다는 얘기죠. 그만큼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비교해 보니까 느끼시나요? 네네. 예. 예,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실적 발표가 곧 있을 텐데 뭐 까봐야도 알겠죠. 마이크론은 이제 매출 규모와 매출 증가세가 한 16.4%, 피어 그룹은 평균치가 9.4예요. 네. 그러니까 주가도 낮고 돈도 많이 벌고 많이 남기는데 주가가 이게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제 경험상 언젠가는 주가의 반영이 많이 됩니다.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빨리 될 수도 있고 몇 달 안에 올 수도 있고 뭐 1년 더 걸릴 수도 있고. 근데 하지만 그 갭은 항상 보고 쭉 어디다 감사 마이크론 봐라. 깜빡했네. 얘네들 돈 많이 번다고 그랬지. 야, 이거 좀 더 사. 그리고 욱 사는 시간이 분명히 온다 이거죠. 그래서 거의 2배가 높지만 주가에 반영이 안 된 케이스이며 특히 데이터 센터 매출은 50% 이상 늘고 있습니다. 총 마진율도 2022년에 46%, 그다음에 2023년에 40%로 높게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매출은 2022년에 비해서 2023년 약 한 6%가량 단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새로운 비즈니스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2024년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PS는 올해 8.3, 내년에는 5.6, 그리고 2024년에는 8.14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꾸준한 성장세를 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님, EPS는 올해 8.3, 내년에 5.62, 떨어졌다가 그리고 2024년엔 8.19로 예.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이게 글자가 너무 작았죠? 네. 예, 숫자가,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렇죠. 예, 내년에는 매출이 약간 준다는 얘기죠. 올해보다는.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주가로서는 굉장히 싸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나이키도 이번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나이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제 30일 날 볼 수가 있는데 실적은 어떻게 되는 실적인지 30일 날 딱 아침에 나와 있을 거예요. 마켓 캡이 152 빌리언. 뭐 나이키 뭐 모르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저도 나이키를 애용하고 저도 지금 현재 나이키를 신고 있습니다. 나이키 뭐죠 하여튼 예. 하여튼 그다음에 레브뉴도 뭐 46 빌리언이 넘고 베이라 같은 경우는 1밖에 안 돼요. 평균밖에 안 되고 프라이스 캐시가 22 타임입니다. 그죠? 괜찮은 편이에요. 캐시 가지고 있는 게 캐시 플로우. 그다음에 EPS가 3.75 나쁘지 않죠. 예. 신발 또는 뭐 이렇게 뭐 스포츠 용품 팔아서. 그다음 P 레이시오가 25. 그러니까 좀 높은 편이죠. 예, P는 좀 높아요. 그다음에 current ratio가 2.63, quick ratio 1.84. 괜찮아요. 그다음 뭐 사실 뭐 이 정도면 나이키 입장에서는 뭐 잘 좀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북미 지역에는 약간 매출이 떨어졌어요. 락다운이 있었기 때문에 2년 동안 약간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국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유럽. 중국 시장은 락다운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된 거죠. 직접 가서 이제 신발을 신어보고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파로 한 19% 정도 매출이 감소가 돼 있는 상황이고 나이키 직매장 아시죠? 하는 데서는 전체 매출 7%가 상승됐고 중국 시장은 락다운이 해제가 되면 매출 증가세가 뚜렷하게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매출이 6.5%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이제 신발 생산에 되는 원단, 뭐 공급자 리스크죠. 원단이 뭐 케미칼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가죽, 그죠? 네. 뭐 소가죽,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 경제, 그다음에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의 둔화, 이런 게 되겠죠. 네, 나이키 이번 매출 전망은 어떤가요? 나이키의 매출 전망은 2022년 올해 실적 발표 전에 저희가 예측해 본 거에 의하면 100만 천만억, 10억, 100억, 460억 불 정도가 되고 내년에는 이거보다 또 조금 높은 490억 불 이상, 거의 500억 불. 그다음 내후년에도 500, 1000, 500 그죠? 510억 불. 그죠? 그 이상이니까 계속 꾸준히 매출이 성장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입니다. 네. 꾸준히. 그러니까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 올해는 확 벌고 내년에는 또 잘 못 벌고 내후년에는 또 확 벌고 이렇게 해야 되는 비즈니스는 주가의 변동성이 크고 또 주가에 반영이 잘 안 돼요. 나이키도 제가 말씀드린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매출 전망은 밝습니다. 경제가 안 좋다고 그래도 그걸 감안해서 봤을 때는 2024년까지는 굉장히 좋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광고 하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트렌드쇼 2023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코엑스 그랜드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최초의 기술 비주 트렌드 전문 컨퍼런스 트렌드쇼 2023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밀키스데이 소식입니다. 1년 만에 미국 형님이 한국에 계신 구독자분들을 만나러 갑니다. 10월 5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선릉 롯데벤처스에서 밀키스데이인 서울이 열리는데요. 신청은 더밀크.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은 현재 한국과 미국을 잇는 크로스보더 정보 플랫폼 더밀크의 미국 형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거시경제 알아보기 이번 주에는 하우징 버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은 하고 비교를 해보자고요. 제가 왜 이렇게 그런 의도는 여러분들이 그때랑 지금이랑 지금 어떤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그때는 어떻게 주가가 변했는지 뭐 지금 뭐 그때 경제랑 지금 경제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지금은 아는데 그때는 잘 몰랐을 테니까 네. 하나하나씩 한번 주요 시간대별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해결책은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극복을 하고 다시 재도약을 했구나. 시간은 요거밖에 안 걸렸구나. 이런 걸 알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미국 투자하시는데 현명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역사를 배워보는 시간을 잠시 가지겠습니다. 하우징 버블이라고 그러죠. 네. 또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도 해요.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 매년 두 자릿수로 주택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막 올라가는 거 뭐 지금 한국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랬잖아요. 올해 네네. 지금 떨어진 지 10% 이상 떨어진 지가 한 두세 달밖에 안 된 것 같아요. 한국도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뭐 그러니까 100만 불 하던 것이 내년에는 120, 30만 불 이렇게 되고 내후년에는 160만 불씩 계속 되니까 이것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다 투자한 거예요. 주식도 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보유 자산과 연 수입이 부족한 수요자들에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들, 집 관리, 그러니까 미국은 텍스도 내야 되고 네. 세금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람들이 그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100% 내가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100% 자기 돈으로 안 사요. 은행 돈을 쓰지. 네. 그래야지 텍스 크레딧을 받거든요. 그게 훨씬 더 이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 거죠. 근데 자기가 수입도 안 되고 보유 자산도 얼마 안 가진 사람들한테 은행권에서는 내년에도 올라가겠지 하고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네. 누구나 다 좀 이렇게 페이퍼가 부족하더라도 인컴 내가 얼마를 버는지 명확하지 안 나타나더라도 은행권에서는 자유롭게 돈을 막 그 사람한테 이제 어차피 주택이라는 담보가 있으니까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굉장히 확산 일로에 있었어요. 네. 너무 핫하게, 너무 뜨겁게. 그러니까 집값이 뭐 계속 지속적으로 뭐 상승할 것이라고 본 거예요. 계속 몇 년 동안은. 그래서 예상을 했는데 대량의 그 주택을 거의 100% 은행융자 또는 재융자를 통해서 구입합니다. 100%요? 그렇죠. 내 집을 하나 사잖아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 돈 올라가죠. 그러니까 집값이. 그래서 100만 불 하는 게 200만 불 올랐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에셋이 생기잖아요. 자기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에셋. 그래서 은행에서 재융자를 합니다. 그러면 얼마 쳐줄래? 그러면 200만 불 쳐줄게. 그러면 내가 100만 불에 샀으니까 200만 불에 지금 팔 수가 있는 거니까 100만 불을 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또 집을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네. 그 집을 몇 차씩 그렇게 사는 거죠. 한 사람에서. 그다음에 뭐 그게 이제 계속 그런 현상이 미국 전역을 다 덮습니다. 네. 그리디한 시장이죠. 네. 굉장히 그죠. 굉장히 그리디한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선까지 대출하는 것이 유행처럼 미 전역에 다 번집니다. 대부분의 융자가 고정이자보다는, 고정이자라는 것은 30년 고정이자 이렇게 아니라 그 고정이자는 이자율이 높아요. 그 대신 고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앙금리에 따라서 금리가 변한 금리는 좀 쌉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변하는 금리에 따라서 융자를 받는 거예요. 그게 ARM이군요. 그렇죠. ARM. 이제 아시겠죠? 이제 네. 아시잖아요. 이제 집을 또 이제 큰 집을 구입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니까 가정이. 그다음에 2007년 근데 7월에 급격히 주택가 가격이 하락. 그러니까 그걸 못 받쳐주는 거예요. 융자금이 맥스아웃 돼가지고 급격하게 갑자기 2007년 7월달에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사람들이 빼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나오고 너무나 많은 대출을 했으니까 네. 이제는 이제 터진 거예요. 그렇게 그 주택담보증권들 Mortgage Backed Security랍니다. MBS라고 하는데 중에서 베어스톤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망한 회사죠. 운영 중인 두 모기지 관련 헤지펀드가 펀드 투자 손실이 커져가지고 추가적인 담보가 필요해서 하지만 추가적인 담보가 안 되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너 담보 못 해주겠다 은행권에서. 그러니까 막지 못하고 뱅크럽을 불고 망하고 맙니다. 이런 상황이 딱 터졌어요. 네. 자,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되냐고 보죠. 그래서 2007년에 여름에 한 50여 개 이상의 모기지 회사가 파산을 합니다. 이 이후에. 그 다음에 집값이 갑자기 떨어지니까 네네. 갑자기 다 내 돈이 아니고 은행 돈인데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애들이 회사를 차린 거예요. 네. 그래서 50개가 망하고 또 100개가 문을 닫습니다. 망하거나 아니면 문을 닫거나.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버는 걸 다 토해내고 다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0개가 된 거죠, 그 회사가. 그럼 미 전역에 100개가 되니까 크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도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기업들이. 아. 근데 2007년 11월 달에 이제 여름이 지나서 11월 달에 모건 스탠리하고 메일린치가라는 회사에서 많은 그런 그 주택 담보 금융 상품들을 많이 다뤘어요. 그러니까 주택 담보니까 주택 가격이 20-30%씩 팍팍 떨어지니까 담보가 더 이상 안 되니까 돈은 새로 끌어야 돼서 그걸 메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 국부 펀드를 막 야 우리한테 투자해 이렇게 된 거죠. 메일린치에서. 그때 이제 투자했던 회사들이 이제 중국의 국부 펀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투자공사가 있었어요. 네. KIC라고. 거기서도 막대한 빌리언 정확하게 2.5인가 3.5인가 빌리언 달러 그거를 1개월 만에 1개월 만나고 첫 번째 만나고 크리스마스 때 11월 달에 만나고 크리스마스 전에 만나서 2008년 1월 달에 돈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게 듀딜리전스가 없었던 거예요. 뭐 메일린치 한다는데 그냥 눈치 뭐 공무원들이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어떻게 뭐 그때보다는 낫겠지만 뭐 크게 뭐 달라진 것은 그렇게 안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 한국투자공사와 싱가포르의 테마섹이라고 이제 국부 펀드를 운영하는 운용사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받습니다. 근데 테마섹하고 한국투자공사를 직접 제가 비교를 해보면은 저때 이제 한국투자공사하고 싱가포르 테마섹 어디다 투자했냐면은 프로퍼스탁 우선주에 투자했어요. 우선주. 네. 약간 이제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 사이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훨씬 더 지분을 적게 가져갑니다. 네고시에이션 파워가 없으니까 테마섹은 경험이 많아서 야 그거 안 해. 우리 더 지분을 더 줘. 이렇게 됐는데 한국은 얘기한 대로 그냥 다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훨씬 같은 돈을 투자했는데 지분이 훨씬 낮습니다. 그거에 관한 그때 비판을 왜 이렇게 투자에 비해서 네고시를 못해서 지분을 많이 못 챙겼다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한국 일본과 한번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18년.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한번 찾아보시면 네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이 터지기 전에 제가 비판적인 걸 썼어요. 너무 아쉽다. 좀 더 지분을 챙겨야 되지. 왜 조금만 테마섹은 그만큼 가져왔는데 왜 너네들은 못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듀딜리전스가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12월 달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2007년 12월 달에 이 메일린치 애들이 한국 가서 뭐 투자를 하십시오 했는데 그대로 돼서 한 달 만에 투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정확한 투자에 대한 그 어떤 확인 같은 작업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듀딜리전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하여튼 뭐 결과는 이제 망했잖아요. 네. 예, 망했어요. 결국은 그날 하고 나서 파산을 하게 이제 베어스톤은 유동성 문제로 2008년에 파산을 해결을 못하고 파산합니다. 2008년 9월 주식시장은 뭐 40%까지 아니에요. 30%까지 빠집니다. 그 다음에 폭락을 하고 리먼 브라더스는 파산합니다. 그 다음에 메일린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인수 합병이 됩니다. 파산한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망하는 때가 주식시장이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기업이 망할 때. 그러니까 지금은 기업의 실적이 좋아요. 좋지 않나요? 좋죠. 네. 예, 그렇죠. 이거는 순전히 중앙금리가 언제까지 올라갈지. 중앙금리가 여기서 그만 올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굿뉴스가 되는 상황이 곧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그 1.5 트릴리언 달러 모기지 시장 중에 50%, 750 빌리언 달러가 부실 채권으로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 부실 채권 누군가는 갚아야 되잖아요. 네, 네. 미 정부에서 개런티를 해주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미 정부에서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주식시장의 반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 당시 연준 버뱅키죠. 머리죠. 이렇게 버뱅키가 2008년 9월 18일 날, 야, 우리 $700 billion 상당의 은행권 탑 20 뭐 이렇게 해서 제일 큰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체이스 이렇게 딱 해가지고 긴급 구제 투입. 야, 너 이거 가지고 일단 막 맺고 이렇게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결정타였어요. 우리 경제 회복하는데. 버뱅키가 잘한 거예요? 잘한 거죠. 구제를 합니다. 통과가 됐어요. 법제가. 그래서 바로 이거는 700 빌리언을 매달 이게 아니라 바로 집어넣은 거예요. 은행권에다.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 문제가 싹 없어진 거죠. 네. 급한 불은 excuse me. 그러나 2008년 10월 1일부터 저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셀오프가 계속되는 거죠. 2008년 10월부터 7일 동안 S&P 500가 22%나 가까이 폭락을 합니다. 그 다음 주에도 다우존스 대공황 이후 최대 폭으로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S&P 500은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저 장세. 2008년 4분기 미 정부가 또 $2.5 trillion 정부 채권과 부실 채권을 은행권으로부터 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개런티를 해준 거죠. 은행권에서 다. 저 때는 연준이 얼마나 이뻐 보이겠어요. 지금은 미워 보시겠지만. 그래서 2008년 12월 중앙금리를 거의 0 가깝게 낮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계속 돈을 푼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퀀티티브 이징이라고 하죠. QE가 저 때부터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11년 100만 채가 은행 압류, 가압류에 들어가고 이 중 90%가 은행 소유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008년 138만 중 850만 주, 그러니까 2008년에 138만 개 중 약 6% 정도가 되는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죠. 850만 불. 기업이 망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사라지고, 그러니까 6%가 사라지고 1년도 안 돼서 다시 저 중앙금리 0으로 하고 긴급 구제 자금 은행에 풀고 시중에 또 돈 풀고 이렇게 하니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몇 달 사이에 네. 43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또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4% 이상이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2009년 가을에, 그러니까 2008년에 그렇게 터지고 2009년 가을에 미국 주식시장은 다시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업계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해요. 2007년에 S&P 500 지수가 1560이었어요. 근데 2008년에 여름 지나고 가을에 890으로 반토막이 납니다. 저 때 팔고 다 나간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전화상 우리 미국 고객님 보고 미국 안 망하니까 다 구제 받을 거니까 기다리시라고. 지금 저는 다 알고 있었잖아요. 뭐 버뱅키가 어떻게 할지 저희는 다 이해하고 저희 팀은 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팔지 마시라. 최소한 60%는 가지고 계셔라. 나중에 후회한다. 그렇게 뭐 그때 뭐 한 100만 불, 120만 불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100만 불이 클 수 있어요. 근데 뭐 자산 규모로 미국이 따지면은,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한테, 저희 같은 회사한테 돈을 맡길 때는 한 100만 불 정도는 큰 돈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제일 돈을 많이 잃었어요. 네. 100만 불. 근데 500만 불, 600만 불 가지는 분은 꿈쩍도 안 했어요. 내가 뭐 되겠지. 뭐. 근데 그 100만 불, 200만 불 가시는 분들이 너무 불안하니까 돈을 싹 뺀 거예요. 50만 불밖에 안 됐을 때. 네. 2008년에. 근데 안 빼고 나왔으면은 그 100만 불이 다시, 그러니까 50만 불 떨어지는 돈이 다시 80만 불, 90만 불 간 거예요. 딱 한 7개월만 있었으면은. 네. 그걸 못 참고 뺀 거예요. 뺐어요. 그 다음에 2010년에, 11년에 더블이 됩니다. 예, 트리플이 돼요. 그러면 다시 해서 100만 불 빼신 분들은 2, 3년 동안 투자를 못 할 거 아닙니까? 무서우니까. 의사가 자기 배를 갈라서 수술을 못한 거 아닙니까? 네. 우리는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다 더 들어간 거죠. 예, 그 당시 우리 팀들이. 그랬으니까 그게 이제 지수들이 1500, 1600, 1700, 2000 이렇게 올라가는 거 계속.
전체적인 지수가 그렇게 올라가고 그때 50만 불 안 뺐던 그 돈들이 250만 불, 2년 안에 240만 불 이렇게 된 거예요. 뺐던 분들은 50만 불이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차이 나요? 50만 불 대 250만 불 이렇게 차이 나는 거죠. 네. 예, 그 상황이었습니다. S&P 500는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지더라도 회복될 때는 무섭게 또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비교해 되는 관점에서 보면 안 됩니다. 저때 경제는 진짜 미국이 무서울 정도로 사람들이 거지가 되고 집 있던 집이 쫓겨나고 사람들이 집이 없어가지고 뭐 차에서 자고 이런 때거든요. 네. 지금은 경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금리가 올린다는 얘기는 경제가 너무 핫하니까 야 너무 애들이 잡이 많다. 잡 좀 줄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야지 좀 씀씀이가 좀 아낀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씀씀이가 해픈 거예요 지금. 중앙금리가 올라간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울 게 아니죠 지금은. 경제가 좀 쿨다운 시켜라. 너무 뜨겁다. 그래서 차를 타는데 아무리 좋은 차라도 100마일, 120마일 이렇게 계속 가면은 엔진이 과열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속도를 늦추라 이겁니다. 속도가 0이 아니고 차가 꼬꾸라진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속도를 늦춘다고 뭔가 큰일 날 것처럼 뭔가 뒤에 뭐 리세션 와가지고 미국이 망할 것처럼 불안하게 만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저는 저렇게 심한 스트레스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은. 네. 그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적대의 진짜 그 위기감이란 건 훨씬 더 컸어요. 지금보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저때 50대 말 리타이어를 하시려고 준비하고 60대 초반들에 안 빼신 분들은 행복한 지금 리타이어. 지금도 이제 클라이언트니까 1년에 30만 불 정도를 매달 제가 꽂아줍니다. 예, 그런 분들 매달. 왜냐하면 매년 30만 불이면 충분하잖아요. 리타이어하고 집 다 페이오프 됐고 70대 중후반인데 그렇게 잘 살고 계세요. 네. 그 대신 엔지니어 그때 59세에 있는 엔지니어 제 클라이언트인데 돈을 빼신 50만 불은 지금도 힘들게 살아요. 예,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도 제가 알고 들은 바에는 지금도 힘듭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네, 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 비교하면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어떠세요?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회복 속도도 미국이 그렇게 큰 나라가 빠르죠. 네. 떨어지는 속도도 빠르고 이거는 중앙 정부의 역할과 엄청난 자본력 이런 것들이 미국은 큽니다. 저는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미국의 힘이 달러가 그렇게 많이 찍어내는데도 달러를 좀 줄이니까 파운드 영국의 파운드 가격, 그다음 유로화, 엔화 막 떨어지잖아요. 네. 그죠? 그만큼 미국이 아직까지는 파워가 센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비즈니스가 오픈되고 2년밖에 안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코비드 19이 예를 들어서 100년 전에 만들어졌다. 그러면 인류의 한 3분의 1이 죽었을 겁니다. 근데 코비드 터지고 미국은 막 걸리는 사람이 많았죠. 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연구소, CDC, 그다음에 기업 합쳐가지고 1년도 안 되게 백신이 나와서 미국을 다 뿌려버리잖아요. 그것도 플러스 전 세계에다 다 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2년 만에 이걸 해결했습니다. 코비드 19이 무서운 질병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지금도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미국은 다 오픈돼서 마스크 벗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전략적인 미국이 안 좋은 것도 많지만 전략적인 결정, 국부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은 경제력과 그 어떤 노하우, 전체적인 그 엘리트 집단의 의사결정에 미국
한 사람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지대한 것은 그만큼 리더십과 그만큼 추진력과 자금력 이런 것들은 미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지나고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미국 회사, 미국의 지도력에 감사해야 됩니다. 특히 한국도 사실 많이 혜택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 백신을 또 우리 많이 뿌렸으니까 백신을 그렇게 빨리 만들어서 그렇게 빨리 이 원상 복귀시킨 나라도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이 지난번에 우리 거시경제 할 때는 우리 대공황을 다뤘고 네. 이번에는 또 2008년 금융위기를 다루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어떤 전쟁이나 뭐든지 터질 수는 있어요. 위기가 올 수가 있는데 이 위기를 극복하는 추진력과 지도력이 미국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당연히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이 CDC가 했던 결정, 그다음에 미국 3억 5천만, 4천만을 뭐 일주일 새, 2주일 새 그냥 다 마치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남아서 이 우리 같은 뭐 한국이나 이런 데서 또 갖다 주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능력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이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 해결하는 능력, problem solving skill이라고 그래요. 내가 뭘 얼마나 알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의 지도층들의 어떤 국가적인 위기가 왔을 때 얼마나 프로블럼 솔빙을 스킬이 가지고 있느냐. 이게 좋은 대학을 가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이 나라는 공부를 많이 하는 친구들보다는 프로블럼 솔빙 스킬이 얼마나 많은지, 가능한지, 그게 리더십이거든요. 예, 그거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 감사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미국의 지도력이 없이는 불가능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좀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예. 아닙니다. 예. 네,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기 침체를 이길 유망 기업은 어디일까요? 이번 주에 알아볼 기업은 웨스트 매니지먼트입니다. 이 회사는 폐기물 관리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쓰레기 치우는 회사입니다. 지금 웨스트 매니지먼트는 저희도 있어요. 계속 수요일마다 와가지고 리사이클, 그다음에 랜드필 뭐 이런 것들 구별해서 이제 그러니까 쓰레기 치우는 업체예요. 쓰레기 관리하는 업체. 쓰레기는 경기 침체가 된다고 쓰레기가 안 치워지잖아요. 계속 치워지죠. 계속 치워져. 네. 계속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네. 경기 침체가 오면은 그다음에 1년에 주가를 보십시오. 8% 올랐어요. 떨어졌다 올랐다 물론 그렇게 했지만 지금 이 마당에 물론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고는 할 수는 없죠. 근데 같은 주식 중에서도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미국 형님 100대 기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한국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을 이렇게 2부 방송을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꼭 2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2부 이게 스파클링 보니까 계속 꺽꺽거리네. 이 2부에 여러분들이 진짜 도움이 돼요. 이렇게 어려울 때 미국 형님 100대 기업을 두고 계신 분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거나 떨어져도 덜 떨어집니다. 예, 분명히 그래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돈을 내시고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구독자 수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닥한 구독자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2부를 신청하신다는 얘기는 닥함을 꼭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뭔가. 자,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고 WM. 자, 마켓 캡이 68 빌리언이죠. 웬만하면 다 빌리언이에요. 레브뉴가 19 빌리언. 웨이라가 S&P 500 기록을 때 20% 적습니다. 그러니까 덜 떨어지고 덜 올라가는 거죠. 예, 훨씬 더 맷집이 강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EPS가 5불.
그 다음에 PE가 32, 디비던도 줍니다. 1%씩. current yield가 1. 그러니까 계속 유동성이 이슈가 없는 거야. 계속 돈이 만들리로 계속 들어오니까. 쓰레기는 계속 치워줘야 되니까. 네.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쌓아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착한 기업, 좋은 기업이죠. 지금으로서는 아주 좋습니다. 네, 그다음 웨스트 매니지먼트 타겟 프라이스가 200불 가깝죠. 2021년에 돈이 그죠?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그러니까 27 빌리언. 그 다음에 2022년에 27은 17이죠. 잘못 적은 것 같아요. 2가 아니라 1입니다. 17 빌리언, 그 다음에 19 빌리언, 21 빌리언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타겟 프라이스가. 뭐 경제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저 회사는 안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위험하고 나는 떨어지는 게 너무 싫어. 이런 분들은 웨스트 매니지먼트를 꼭 보시고 그보다 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닥항 구독하십시오. 예. 자, 그다음. 자, 웨스트 매니지먼트는 매출이 이제 경기 하락에도 10% 이상 증가합니다. 할 거예요. 매출 마진율 같은 경우도 안정적으로 계속 한 28% 정도 돼요. 계속 안정적인 비중입니다. 내년에 올해보다 프리 캐시 플로우가 한 21에서 25억 불로 증가로 예상. 심지어는 경기 침체와도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무섭다. 나는 그런 게 싫다. 그다음에 내가 좀 나이가 있어가지고 뭐 너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싫다. 그냥 꾸준히 조금씩 올라가는 게 좋다. 그럼 웨스트 매니지먼트가 적절한 투자 회사가 되겠죠. 네, 그런 분들한테 맞아요. 떨어질 때도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때도 덜 올라가니까 그거는 감수를 하십시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네, 여러분은 현재 프리미엄 경제방송 더밀크의 미국 형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순서죠. 미국 형님 생각입니다. 자,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아버지가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한번 자기가 아버지일 수도 있잖아요. 자,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저를 포함해서 한번 제 생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쭉 아버지라는 고독한 자리. 자, 어릴 때부터 남자는 울지 않는다라고 그런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받았어요. 그래서인지 점점 강해지는 노동 강도가 점점 강해집니다.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원가 절감 또는 profit maximization, 이익을 또 최대한으로 하자.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경쟁은 더 심해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또 새로운 경영 기법이 생기고, 그래서 노동 강도는 점점 강해지고, 또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편히 이렇게 자는 모습을 또 보면 또 내가 어릴 때 겪지 말아야 됐던 불행한 어떤 그런 경험들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꾹 참고 아침마다 벌렁거리는 가슴을 또 진정시키고 오늘도 일터를 향하고 있는 아버지. 그 나이 들수록 눈도 침침해집니다. 나이 들수록. 그다음 체력이 또 떨어져요. 어쩔 수 없는 현상, 노화 현상이니까. 그러니까 밑에서는 치고 올라옵니다. 젊은 사람들이. 또 못 보던 또 어려운 일들이 또 발생이 되고 또 어려운 또 기술들이 나와서 또 그걸 또 외워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고 또 그걸 따라가야 돼요. 이 막내딸 또는 아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아직도 한참 벌었는데 또 버텨야 됩니다. 버텨내야 돼요. 이런 고달픔 그런 속내를 시원히 털어놓을 때는 또 없어요.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는 못할 거 아닙니까? 남자들은. 아내는 오늘도 잔소리만 또 늘어놓습니다.
나를 위한 잔소리겠지만 결국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도 자유롭게 저기 빠졌네요. 살고 싶은 순수한 소년이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아버지는 주름살이 늘어날 수 있지만 마음은 순수한 어린 아이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아버지한테 한번 전화를 해 주시는 살아계실 때 전화를 하셔서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친구 또는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마음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대해 주시면은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 자리에서 한번 나눕니다. 어때요? 아버님은? 근데 한 말씀이 더 있는데. 예. 네. 예. 자,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저는 뭐 책을 여러 가지로 뭐 틈틈이 좀 봐요. 책을 좀 봐야지 또 얘기할 거리가 생기니까 책을 많이 보게 되는데 마틴 루터 아시죠? 종교개혁자 독일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자고 또 멍크였어요. 그다음에 멍크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 법학자였습니다. 법학을 전공한 분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의로우심, righteousness라는 것은 이게 있어요. righteousness라는 게 있어요. righteous는 의롭다, 완벽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righteous는 항상 righteous. 의로우심을 내가 따라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으로서. 그래서 완벽하게 갖추려고 그걸 완성시키려고 굉장한 많은 시간을 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결국은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은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신이 인간을 위해서 준비한 신의 선물로 인간은 따라갈 수 없지만 본받아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그는 인간한테 준 선물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자, 마틴 루터처럼 금욕적으로 살았다 칩시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서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존재가 되는 거죠. 금욕적으로도 살아도 끝이 없어요. 금욕. 그러니까 마틴 루터도 결국은 금욕주의적으로 살았거든요. 금욕. 어디까지 인간으로 한계의 금욕이 되냐. 그렇게 되게 디자인이 안 돼 있어요. 이 인간이라는 이 육의 존재는 금욕을 아무리 많이 해도 사실 아무리 뛰어난 목사님이라도 이 금욕에 있어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금욕이 될 수가 없습니다. 100%. 그 다음에 향락적으로 그 반대적으로 향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만족하는 걸 보셨나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불행의 원인을 나 자신에서 찾아야 되는데 나 자신에서 안 찾고 자꾸 남에서 찾고 다른 거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불안하고 더 불안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고 더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극단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금욕적으로 가도 극단성으로 되고요. 이래서 지금 이란에서 한 여자가 히잡을 안 썼다고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 정권이 어떤 정권입니까?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종교잖아요. 아브라함 신. 사실 같은 신이에요. 신은 단지 알라죠. 알라가 그렇게 시킨 적이 없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때문에 그 더 극단적인 차원으로 치우치는 건 큰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노력하는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 외로운 이 영혼들이 지금 현대인들은 찾을 수가 없어요. 가족들한테도 찾을 수 없고 사회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젠다들이 나의 아젠다가 아니에요. 나의 이 부족한 이 어떤 심령,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함을 이렇게 인정을 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체가 없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죠. 근데 뭐 그게 현대인의 삶이죠. 그러니까 정신병이 더 많아지는 거죠. 현대인들의 삶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내 자신부터 그냥 나 자신의 부족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또 올 이번 주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데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과 나눠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어카운트를 딱 보면 또 줄었으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오늘이 어카운트가 끝나는 날이 아니죠. 작년에 때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했나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작년보다는 떨어졌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또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올해 말 또 좋은 소식이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힘을 가지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저는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있어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예, 너무 좋고 벌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또 잃을 때가 있으면 또 버는 거고, 그게 지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끝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힘을 내시고 또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또 좋은 시간, 또 운동하는 시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생은 플러스 마이너스 게임이란 말이 생각납니다. 저도 네. 오늘 방송이 끝난 후 아빠에게 전화 한 통화를 드려야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